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게도 찬란하게 빛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소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더군요. 하긴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그게 인생인가 싶지만 말이죠. 오늘은 제가 사는 동안 겪었던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줄 사람은 아내도 부모님도 아닌 바로 저희 처갓집 식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과 성실함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성장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죠. 학창 시절엔 오직 학업에 매진하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머니와 소소하게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저의 일상은 오로지 생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출근, 그리고 야근, 반쯤 감긴 눈으로 지친 한숨을 내쉬면서 사무실 불을 끄는 날들이 일상이 되었죠. 동료들과의 무미건조한 짧은 대화도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도 모두 그저 하루를 채우는 의무 같다고 느끼던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봉사활동 모임에 나가면서부터였어요. 저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다정함 그 자체였어요. 주말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제 마음은 자연스레 아내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언제나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채색이었던 제 삶의 따뜻한 햇살이자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처갓집 식구들도 저를 괜찮은 사이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다 라며 제게 참 잘해주셨죠. 하지만 처갓집에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하게 가시방석에 눌러앉은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서 때문이었죠. 장인어른, 이번에 연휴 끝나면 낚시 한번 가셔야죠. 제가 완전 물 좋은 곳 알아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장비도 한 번씩 싹 갈아드릴게요. 아니, 2년 전에 바꿔줬는데 뭘 또 바꿔줘? 괜찮아. 아직 쓸만해. 아이, 장인어른. 낚시 장비는 2년에 한 번씩은 기본으로 바꿔주셔야죠. 제가 알아봐둔 거 있으니까 낚싯대부터 아주 삐까번쩍한 거로 사드릴게요. 아유, 내가 이래서 우리 작은 사위를 좋아한다니까. 우리 집 여자들 중에서는 낚시에 낙자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적적했는데 자네가 우리 식구로 들어온 뒤부터 내가 낚시할 맛이 나. 그러고 보니 우리 큰 사위도 낚시 좀 할 줄 아나? 아니요, 저는 낚시는 잘 몰라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엔 저도 같이. 형님, 낚시는 말이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노하우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동서는 넉살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듣기론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 데다가
틈만 나면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선물 공세를 퍼붓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장인어른과는 취미 생활을 공유하기까지 하니 당연히 동서를 바라보는 장인어른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반면 저는 큰 사이다운 든든함도 없었던 데다가 성격도 대면대면하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아 장인어른 장모님께 용돈 하나 두둑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장인 장모님이라도 작은 사위인 동서를 더 예뻐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런 걸로 동서를 시기한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처갓집 식구들에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동서도 동서 나름대로 본인이 할 도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가족들과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이따금씩 동서가 비꼬듯 이야기하는 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말이죠. 저는 제가 전하는 작은 마음들이 언젠가 처갓집 식구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가족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쌓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갓집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던 시기부터 아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을 만큼 저도 아내도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기대와 기다림의 밤은 번번이 좌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임신도 하고 아이를 낳던데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저희 부부에게는 어찌 그렇게 천사가 찾아와 주질 않던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해봤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내는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날이 갈수록 점점 야이어갔고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아이 가지지 말까? 아이 없어도 우리 둘만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살면 되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둘 다 아이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는 건 좀 아깝잖아. 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더 중요해. 당신 몸, 마음까지 다 버려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이쯤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 저는 덤덤히 아내를 위로했지만 속에 있는 슬픔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가 괜히 고생을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결국 여러 번의 상의 끝에 저희는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기 천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저희 둘만의 삶을 더 소중히 하기로 한 것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처갓집 식구들은 저희가 아이 가지는 걸 포기했다는 것에 있어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게 어때? 어떤 사람은 시험관 5번 만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던데 왜 요즘은 40대 돼서도 아이 낳는 엄마들 많아. 이대로 포기하기에 아직 둘 다 젊잖아. 아깝다.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옆에서 보니까 시험관이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좋지만 저는 집사람이 더 중요해요, 장모님. 그래, 뭐 두 사람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우리는 좀 아쉬워서 그래. 젊고 건강한 두 남녀가 대체 뭐가 문제여서 아이를 못 가지는 건지. 혹시 자네 어디 이상 있는 건 아니지?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따로 검사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둘 다 이상이 없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의사 선생님도 의아해하셨고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안 가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저희 두 사람끼리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얘기를 하는 내내 저도 아내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마음을 털어놓은 만큼 절대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우리끼리라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자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집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자고 하길래 어머니를 먼저 찾아뵙고 추석 전날 저녁 무렵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처갓집에는 이미 동서와 처제가 와 있었어요. 얼마나 즐겁게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고 있던지 저희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하니 동서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장모님께 비싼 선물을 잔뜩 사와서는 분위기를 한껏 띄워놓은 것 같더군요. 저는 부랴부랴 짐을 챙기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제서야 식구들은 저희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네 왔는가?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많이 막혀서요. 아이, 형님. 명절이니까 막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좀 빨리빨리 움직이셨으면 좋을 텐데. 저희는 어제부터 와 있었거든요. 자네는 어쩜 이렇게 아랫사람보다 센스가 없어? 원래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은 처갓집 식구들이랑 먼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법이야. 장모님, 형님도 다 사정이 있으셔서 늦으신 거겠죠. 설마 일부러 늦으신 거겠어요? 자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저희 빨리 음식 준비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저희 모두 차례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갓집에선 여자 혼자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모여서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이 규칙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앞치마를 둘러매고서 열심히 꼬지를 끼우고 동그랑땡을 빚어 계란물을 입혀 구웠어요. 그런데 평소에 요리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지간하면 모양이 어그러져 있거나 굵기 조절을 못해서 반쯤 타 있더라고요. 반면 동서가 만든 전과 튀김들은 하나같이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운 모양새를 뽐내고 있었어요.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장모님께서는 동서가 만든 전과 튀김을 보시면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하셨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는 인상을 굳힌 채 타박만 하셨습니다. 사실 타박을 하실 법도 한 게 제가 만든 건 제 눈으로 직접 봐도 정말 별로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의 타박에 머쓱하게 뒷머리만 긁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저를 쳐다보면서 한쪽 입꼬리를 쓱 올리는 겁니다. 마치 이 상황을 비웃는 사람처럼요. 제가 잘못 봤나 싶어 똑바로 동서의 얼굴을 쳐다보니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장모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세상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해실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제가 잘못 보겠거니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 차례를 마치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동서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희 저녁에는 근사한 곳에서 다 같이 식사할까요? 저기 사거리 쪽에 유명한 한정식집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 예약해뒀어요. 어머, 아니 거기는 한 번 가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예약을 했어? 게다가 1인 가격도 장난 아니라고 들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셰프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친구 도움 한번 받고 그런 거죠. 이번에 성과금을 좀 많이 받아서 근사한 곳에서 다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약했어요. 아이고,
내가 늙음하게 작은 사이 덕분에 좋은 식당도 다 가보고 호강한다, 호강해. 동서가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곤 명절 용돈 3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당연히 장모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지만 저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제가 들으라는 듯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 괜히 더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예약한 한정식 집의 식사는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비싼 값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곳의 음식들도 값이 비싼 만큼 맛이 뛰어나더라고요. 왜 텔레비전에 수차례 방송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대기를 하면서까지 이곳에 오려고 하는지 대충 알 것도 같았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동서가 제게 다가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형님 회사는 뭐 상여금 같은 거 잘 나와요? 연봉 협상 같은 건 당연히 1년에 한 번씩은 해주겠죠? 상여금은 명절 때만 나오고 연봉 협상은 1년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동결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게 왜 궁금한데? 뭐 그냥 궁금해서 물었어요. 혹시나 형님께서 제가 돈 잘 벌고 능력 좋아서 시기 질투라도 하실까 싶어서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돈 펑펑 쓰고 능력 좋아 보이면 나이값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형님도 딱 그런 부류가 아니실까 했죠. 동서, 그런 말을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동서가 잘나고 못나고 돈을 잘 벌고 말고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 항상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예, 우리 형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쿨하고 멋지시네요. 예, 존경합니다. 동서가 왜 저렇게 베베 꼬인 채로 제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조금 위축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일일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동서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본인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원래도 동서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을 계기로 완벽하게 동서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잘난 척 콧대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하게 자꾸 배가 아프다. 막 속이 쓰린 걸 넘어서 깎는 것 같고 너무 아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제를 먹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그 정도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당신 올해 건강검진 받는 애잖아. 이참에 병원 가서 건강검진 좀 받아봐. 내 정신 좀 봐. 올해가 건강검진 받는 날이었구나. 여보, 이번에도 나랑 같이 가줄 거지? 당연하지. 당신 수면 내시경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내가 보호자로 따라가 줘야지. 평소와는 다른 불편한 증상을 보이는 아내가 못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막상 건강검진을 하면 별다른 소견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성 위험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서 며칠 뒤 아내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검진을 다 받고 나오니 의사 선생님께서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두 사람을 진료실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내가 위암 3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진행되고 있는 암이란 말에
아내도 저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선생님,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암 3기라뇨. 말도 안 돼요. 다른 분이랑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검진 받기 전에 한동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극심한 복통이 있었고 구토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체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현기증도 막 나고요.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방치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일반적인 위암이 아닌 전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마냥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진료실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나온 저희는 한참을 울다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진 해보자며 저는 환자가 되어버린 아내를, 아내는 간병인이 되어버린 저를 위로했고 응원했습니다. 그 뒤로 시작된 항암 치료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든 과정이었어요. 아내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토하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가는 걸 보며 하루하루 자존감을 잃어갔어요. 생기 있는 입술은 하얀색으로 변하고 부르텄으며 시시때때로 몸 전체가 부었다가 빠지기를 반복했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퉁퉁 부어버린 손과 발,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고 약을 먹여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열이 나면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처갓집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위암 진단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병원에 찾아오셔서 한참 동안 아내의 손을 잡고 오열하셨어요. 처제도 병원에 자주 들렀지만 동서는 처음 한 번 오고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차라리 동서는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체력이 떨어져 몇 분만 서 있어도 숨이 차곤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큰 기대와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저희 모두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수술 이후 더욱 지쳐갔고 항암제를 바꿔서 투여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통곡하며 슬퍼하셨고 처제와 동서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울먹거렸습니다. 아내의 바른 날까지도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세상 전부였던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마음은 텅 빈 채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딱 2주 동안 술에만 매달려 지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안에 틀어박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채 아내의 사진만을 붙들고 매일같이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울고 울다 지치면 술을 마시고 또 구토를 하다 괜찮아지면 다시 울었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딱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가 이런 제 모습을 본다면 편히 쉬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독에 빠져 사는 미련한 짓은 그만두고
아내의 부고로 인해 잠시 쉬었던 회사를 다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옷을 꺼내 입는데 아내가 사준 넥타이들이 걸려 있어 마음이 또 울컥했지만 눈물을 꾹 참았어요. 직장 동료들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온 제게 위로의 말들을 건네주었고 제게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며 어깨를 두들겨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에 가는데 우연히 길에서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이제 아내도 없고 처갓집 식구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며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형님. 야, 여기서 다 뵙네요. 형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 한 번 없으세요? 저희 식구들이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 걱정을 했어? 미안. 내가 마음을 좀 정리하려다 보니 연락할 겨를도 없었네.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뭐 또 너무 상심이 커서 형수님을 따라가기라도 하신 줄 알았어요. 순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올라 주먹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제 스스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던 주제에 먼저 다가와서 아는 척, 걱정하는 척을 한 주제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니. 저게 과연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군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본 동서는 고개를 한번 까딱거리고는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 사람아, 그렇게 힘들면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왜 그렇게 혼자 속을 끓이고 있어? 이런 곰탱이 같아서는. 네? 장모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서가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늘어놓았더군요. 길에서 저를 만났는데 행색이 초라했고 한 손엔 술병을 들고 주정을 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를 그만둔 건지 몰라도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며 형수님을 잃은 충격이 커서 거리를 정신나간 주정뱅이 마냥 배회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장모님께 떠벌린 모양이었습니다. 술병은커녕 술 냄새조차 풍기지 않았고 퇴근길이었기에 복장도 깔끔했는데 말이죠.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퇴근길에 우연히 동서를 마주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것뿐이에요. 저 회사도 그만두지 않았고 정신도 멀쩡하고 술에 취한 채로 주정을 부리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동서가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네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허언증까지 하는 거 보면 충격이 말도 못하게 큰 모양인데. 지금 허언증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서가 하는 말은 다 믿어주시면서 제가 하는 말은 다 허언증으로 들리시는 모양이죠? 제가 하루하루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장모님도 큰딸을 잃어버리셔서 상심이 크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듭니다. 하루하루 숨이 막히고 장이 끊어지는 것 같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은데 아닌 척 괜찮은 척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떻게든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전화 걸 일 없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처갓집 식구들과 정말 완벽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따금씩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동서가 어떤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진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씁쓸한 감정은 떼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땐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애를 썼는데 이젠 그것조차 필요 없게 되었다는 상실감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잊어가는 것도 힘든데 처갓집 사람들까지 신경 쓰면서 갈등을 만드는 건 더 큰 감정 소모일 뿐이란 생각에 그냥 이대로 평생 연락을 끊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처갓집에 관한 모든 걸 다 끊어버린 저는 아내의 제사를 해마다 혼자 지내고 기일마다 아내의 납골당에 찾아가 꽃을 걸어놓고 오곤 했어요. 조금 희한하다 싶었던 건 제 아내의 자리는 매번 제가 놓고 간 꽃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한 번이라도 들린다면 꽃을 바꿔놓고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걸어놓은 꽃이 바뀌어 있던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건가 싶어 궁금하기도 했지만 처갓집 식구들에 대해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가 떠난 후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으니 말이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딱 5번째 기일이 되던 날, 저는 여느 때처럼 꽃을 챙겨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싶은 말들을 머릿속으로 곱씹으며 높은 언덕길을 터벅터벅 올라갔죠. 그런데 언덕을 올라가던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리가 심하게 굽어있는 어르신 한 분이 무거운 파지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느라 진땀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원래 이 시간엔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어르신이 안쓰러워 저는 후다닥 뒤로 달려가 좀 더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수레 뒤쪽을 손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아유, 나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도 파지 무게가 어마어마해 보이고 혼자 끌고 올라가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뒤에서 이렇게 밀어드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르신은 입으론 밀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온몸에서 기력이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납골당 입구가 나올 때까지는 제가 계속 수레 뒤쪽을 밀어줘야만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천천히 수레를 밀어 평지까지 올라가자 어르신은 짧은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고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과 제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저희는 동시에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을 대로 굽어버린 이 어르신의 정체는 믿기 힘들게도 바로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의 장모님은 깔끔한 외모에 걸음걸이도 당당했던 분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장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해진 옷을 입고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장모님도 저를 알아보신 듯 눈에 눈물이 고여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눈앞에 계신 분이 장모님이란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장모님을 부르자 장모님은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이내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열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셨죠.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겨우 울음을 그치셨어요. 자네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 게다가 이런 꼴을 하고 있을 때 만나다니 참 창피하기 그지없네. 아닙니다, 장모님. 창피하긴요. 그런데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처제 그리고 동서는 어디 가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예요? 장모님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 천천히 지난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연락을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서가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른 뒤 사고 보험금과 장인어른의 유산을 본인이 관리해주겠다면서 발벗고 나섰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동서는 처갓집에서 소위 잘나가는 사이를 통했으니 장모님이 특별히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하는 말이라면 똥도 된장이라고 믿을 정도로 동서를 아끼셨으니 그런 가머니설에 충분히 속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동서는 장인어른이 남긴 유산과 보험금을 전부 자기 통장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장모님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버리는 바람에 정말 어마어마한 빚이 남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장모님이 살던 집까지 동서가 자기 명의로 이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집을 장모님 몰래 팔아넘기고 돈을 챙겨 잠적을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 가족 옆에 남은 건 작은 사위밖에 없었어. 그리고 자신 있게 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만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게지. 그럼 지금 처제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을 리가 없지. 제 남편이 우리 집 재산을 싹 다 말아먹고 빚까지 남기고 도망을 쳤는데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다가 잠만 자. 솔직히 마음 같아선 작은 애랑 같이 다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이대로 가기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지라도 주우면서 살고 있는 거야. 라면 5봉지 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처갓집은 동서 하나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깡마른 장모님의 모습은 한때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사람이었다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어이가 없고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쓰러움과 분노가 마음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물론 동서였죠. 우선 장모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내려가서 식사라도 해요. 제가 따뜻한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술에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끌고 내려갈 테니까. 아니야, 뭘 사주길. 난 지금 자네한테 이렇게 추한 몰골을 들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피하고 자네 볼 낯도 없고 그래.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날 저는 원래 아내에게 전해줄 말들을 생각해왔는데 느닷없이 맞닥뜨린 장모님의 처절한 현실에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생각하며 가슴속으로 탄식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을 무작정 외면만 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과거 처갓집 식구들에게 받은 상처도 아직 다 아물지 못했고 쉽게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철저히 몰락한 장모님의 모습을 보니 복잡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장모님은 아내의 기일을 맞아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납골당까지 오신 것이었는데 결국 납골당 입구에서 망설이시다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셨고 결국 저 혼자 납골당에 올라가 아내에게 인사했어요. 아내에게 인사를 하러 온 와중에도 머릿속엔 온통 도대체 동서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나와 같은 의문과 분노가 휘몰아쳤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아내의 빈자리는 전혀 덜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끙끙 앓아오는 동안 더 큰 시련이 처갓집 식구들에게 닥쳐 있었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하물며 장모님과 처제는 완전히 바닥까지 몰락을 해버렸고
잘난 척을 밥 먹듯 일삼던 동서는 사기꾼처럼 처갓집을 뒤흔들고 잠적해버렸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서는 이 일을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저에게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납골당을 나와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장모님의 손을 덥석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 일 어떻게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뭐?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나랑 작은 애는 저기 밑에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 나중에 파지는 밑에서 바꾸시고 수레도 저기 밑에 놔두세요. 주인 있다고 꼭 써두시고요. 그날 장모님께서는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조용히 집에 모셔다 드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엔 커다란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제게 남은 인연이라고는 친어머니와 남의 집안이 되어버린 처갓집뿐이지만 그래도 장모님과 처제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장모님께 듣게 된 모든 이야기는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서가 처갓집 전체를 기만하고 전 재산을 갈취했다는 사실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화가 나고 속상했던 건 그런 일이 있은 후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처제와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본인이 멍청해서 당한 거라며 동서를 처벌하길 원치 않으셨지만 저는 장모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동서가 저지른 사기 행각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어요. 제가 처갓집에서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동서는 악의적으로 자신을 믿어준 장모님과 평생의 배우자인 처제를 배신하고 재산을 갈취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고 재산을 뜯어가 잠적한 만큼 악질적인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법정에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였습니다. 저는 우선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걸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동서한테 사기를 당하셨는데 사기당한 금액을 갖고 그대로 도주를 한 모양이야. 장인어른 사고로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랑 유산을 자기가 배로 불려주겠다고 했대. 그래서 장모님은 의심도 없이 줬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잠적을 해버린 거야. 처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천장만 보고 있고 장모님은 전 재산 다 잃고서 파지 주우러 다니시고 지금 우리 장모님이랑 처제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야, 이거 골치 꽤나 아프겠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어디로 튀었는지 찾아도 봐야 할 거고. 일은 복잡할 때지만 우선 도와줄 테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보자. 동서를 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동서가 장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고 어떤 방법으로 장모님을 속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법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장모님의 계좌이체 내역, 동서가 스스로 작성해서 장모님에게 보여줬다던 투자 제안서와 동서가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작성해서 보관해뒀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밤낮 없이 서류를 뒤적이다 보니 확실히 동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치밀하게 가족을 속일 수 있는지 그저 경악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투자 제안서는 말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사업 시작을 명목으로 작성한 서류들은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진 것일 뿐이었어요.
혹시나 몰라 동서가 다니던 회사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니 진즉에 회사는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장모님과 처제뿐 아니라 회사 사람들까지 속이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묘하게 뒤가 캥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그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을 함께하는 친구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서의 이름은 흘리지 않고 동서의 대략적인 수법을 은근슬쩍 흘려봤어요. 혹시라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증언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돈을 잃었다며 댓글을 달아놓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는 여러 형태의 투자 사기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여러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이거 개인 소송으로 가면 너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인데? 이런 상황에선 개인 소송보단 피해자들끼리 목소리를 같이 모으는 공동소송이 훨씬 편할 수도 있어. 이젠 피해자들을 하나씩 만나서 다른 증거들까지 같이 모아봐야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서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경악과 동시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동서가 정말 감당도 안 되는 짓을 혼자서 마구잡이로 벌리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부터 저희는 피해자분들을 한 분씩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동서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분노를 터뜨리며 욕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정확한 증언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어요. 일에 협조를 잘해주시니 저희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물론 소송을 위한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동서가 연루된 불법 조직원들이 어떻게 이 일을 알았는지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로 제게 협박을 해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친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한다고 겁을 먹고 이대로 멈추면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뿐이란 생각으로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영향력 있는 언론에 제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처갓집 식구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칠 만큼 악의적인 인물이라는 사실과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희가 바란 건 딱 하나였어요.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어떤 일이든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한번 퍼지게 되면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놀랍게도 저희의 이야기는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어찌나 손이 빠른지 벌써 동서의 개인 신상까지 털어냈더라고요. 그렇게 공론화에 성공하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해 두었기에 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동서의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이리저리 돌려막기한 자금 흐름도 추적이 됐고 거래 내역들이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동서가 관련된 어두운 조직의 인물들이 잇따라 검거됐어요. 동서 본인은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려 했지만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확 찾아오더군요. 며칠 후 동서는 사기, 횡령 등 복합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거운 죄질과 피해자의 수가 많아 재판이 비교적 신속히 진행됐고 확실한 증거와 다수의 피해자 증언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동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범죄자 동서의 모습은 한때 처갓집에서 잘 나가는 사위라며 콧대를 세우고 자랑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뭔가 모르게 기묘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곧장 장모님께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유, 드디어 잡혔구나, 잡혔어. 내 자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낯이 없네. 장모님,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기를 친 동서는 잡혔고요. 저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장모님이랑 처제만 잘 지내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었나 봐. 자네를 구박하지 말고 믿어줬더라면, 큰 사이 대접이라도 제대로 해줬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집사람 세상 떠나고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좋게 추억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장모님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우울의 늪에 빠져 살았을지도 몰라. 정말 고맙네. 장모님이 과거의 저를 차별하고 동서와 비교하며 힘들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탓할 시기도 아니었고 이미 지난 날이 되어버렸으니 연연하지 말기로 다짐했어요. 결국 각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안고 서로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된 셈이죠. 결국 동서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줄 알았던 장모님과 처제는 천천히 다시 살아갈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제는 충격과 우울로 반쯤 잃어버렸던 정신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차츰차츰 일상으로 복귀하려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제가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곳에서도 처제를 마음에 들어해서 지금은 어찌저찌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역시 파지를 주워 팔아야 했던 고단한 날들에서 벗어나 조금씩 예전에 고우셨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상처가 아물 순 없겠지만 더 이상 기뢰에서 생을 다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렇게라도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네. 아직까지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아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제 내가 제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야. 고맙네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예전엔 저를 달갑지 않아 하셨고 틈만 나면 동서와 은연중에 비교를 하시던 장모님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이상의 애틋함을 내비치고 계시니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쉽게 말해 적응이 좀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일은 잘 해결이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재산 일부분은 아쉽지만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이미 피해자들의 변제금으로 전 재산을 탈탈 털어버린 상태였으며 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다는 말에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장모님도 처제도 그냥 조금이라도 금액을 돌려받고 동서가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저는 분노나 원망을 하기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일이 이런 식으로 꼬였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했을 텐데, 지금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물론 아내가 떠난 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서가 일으킨 파탄으로 인해 고통받은 흔적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무너져 내린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 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기 위해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엔 저와 장모님 그리고 처제는 다 같이 아내의 납골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왔어.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막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미안해. 우리한테 일이 좀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고 오느라고 늦었어. 그래도 우리 큰딸, 남편 하나는 정말 야무진 사람으로 잘 만났다. 우리 큰 사이 아니었음 엄마랑 동생이랑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아내의 웃는 사진을 말없이 바라만 봤어요. 아마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나이가 들어 보행이 불편해질 때가 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아내를 잊을 순 없을 거예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래도록 사랑했던 사람이고 제게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간 사람이니 눈을 감는 날까지 기억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도 장모님과 처제의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좀 어색하긴 해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신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하늘에서 아내가 저와 가족들 모두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